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또 화이트헤드 철학의 권위자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그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본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나드가 신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과 같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의미를 바꿔서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보자면 신도 하나의 모나드입니다. 이제 최고의 모나드라고 그러죠. 최고의 모나드라고 신도. 그래서 그 최고의 모나드가 나머지 다른 모나드를 만들고 소위 말하면 창조하고 그것들의 내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예정조화라 그러죠. 그래서 그의 이 학설을 예정조화설이라 그러고 그런 점에서 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현실적 존재다 했었죠. 화이트헤드가. 마찬가지로 이제 라이프니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나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근원으로 얘기할 적에 그 모나드는 일자인가요, 타자인가요? 글자 그대로 모나드란 말은 그 모나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옵니다. 그렇죠. 하나라는 뜻이죠. 예. 일자 또는 단위, 한 단위. 이게 이제 그 몬이란 말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니즘 할 때 몬, 모노로기 할 때 몬 다 같은 겁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나돌리도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러지란 말은 러지라고 하는 게 학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에 관한 학, 그게 모나돌러지고, 모나드는 당연히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타자와 관계하지 않아요. 관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현상적으로. 나는 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나 안의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내 스스로 비춰보고 있는 뿐이죠. 현실은 그거의 실현 과정이고. 그렇죠. 그건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 현실이에요. 내 밖에, 내가 보는 그 지각세계 밖에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신에 의해서 조정해 놨기 때문에 일치하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나는 그걸 알 수는 없어요. 나는 내 내부 세계만 볼 뿐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내부 세계를 보면서 세계가 저기 있구나. 저 친구가 내 친구지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프로그램의 전개일 뿐입니다. 예. 그럼 현실은 문화대의 산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나드 속에 거울로 비춰지죠. 비춰진다. 예. 거울 속에 자기 거울 속에서 보는 것. 예. 자기라고 하는 거울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내가 거기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각기 모나드는.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 강의하실 주요 주제를 어떻게 예, 주요 잡으셨는지?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만 얘기가 있었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현실적 존재는 유사한 존재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기계론적 유물론의 이제 어떤 그 대항마로서 이제 설계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현실적 존재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생성할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펼쳐서 오늘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보다 심도 있는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텍스트를 읽다가 중간에 뚝 끊겼어요. 화이트헤드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현실적 존재는 모나드와 부분적으로 같지만 부분적으로 다르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어요. 즉, 모나드는 변화하지만 내가 말하는 현실적 존재는 생성할 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르다 말이죠. 이 얘기를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다 못했어요. 자,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봅시다. 첫 문장이죠. 내가 하는 얘기는 일종의 모나드 이론과 비슷하다 말이죠.
그렇지만 라이프니츠의 그 monad 이론과 다른 점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monad는 변화한다는 데 있다 말이죠. 내가 말하는 monad는 생성할 뿐이다 이렇게 했어요. 변화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화와 생성도 변화의 일종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생성한다는 것, 뭐가 생겨난다는 것, 그것도 변화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썼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변화와 생성은 범주상 같은데 변화가 좀 넓은 의미이고 변화한다는 건 그리고 생성한다는 건 변화의 한 종. 이게 유. 보통 앞에 쓰면 유라고 쓰죠. 지난 시간에 종류 이 얘기 했었죠. 그럼 보다 더 일반적인 것, 특수한 것. 그러니까 생성은 변화라고 하는 어떤 보다 넓은 어떤 유적 개념의 한 특수한 종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에는 생성이라는 종도 있고 어떤 장소 이동으로서의 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것도 종이고, 그 다음 어떤 성질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질의 어떤 변화 말이죠. 이런 것도 또 하나 어떤 진짜 변화의 종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생성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어법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 지점에서 이런 식의 분류를 거부하고 있어요. 생성을 따로 떼어내요. 생성은 변화가 아니다. 생성과 변화는 같지 않다. 변화라는 유에 속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생성은. 전혀 다른 범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제가 그 도입부 강의에서 한번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변화한다라고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한번 문맥을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 말이지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때는 참 내가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에 저 친구는 상당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말이죠. 온화하고 그런 친구였단 말이지. 근데 졸업하고 몇 년 만에 봤더니 이게 아주 퉁명스럽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어떻게 상대하기가 버겁단 말이죠.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변했지? 변한 거죠. 그렇죠? 우리 변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봅시다. 두 개의 문장인데 과거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 그럼 여기에는 변화했는데 변화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뭔가 가정되어 있어요. 뭐가 가정되어 있죠? 저 친구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 친구 자체는. 그렇죠. 저 친구라고 하는 주어는 저 친구는 그냥 있고 한때 T1에서 이러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시점에서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동일하게 머물고 있고 그 성질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법 형태로 보면 변화는 변화하지 않은 주체, 변화를 겪는 자가 뒤에 버티고 있고 동일자로서 그 성질의 일부가 교체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화라 그럽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건 그럼 저 친구 자체는 변하는 거야, 안 하는 거냐? 저 친구 자체는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건 항상 성질이에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그 변화의 담지자, 변화를 겪어가는 그 존재, 그 주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주체가 가지는 그때그때 지니게 되는 성질들이 바뀔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주체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가지는 성질에서만 변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 구조를 범주화했던 철학이 고전 철학이에요. 흔히 실체 철학이라는 그겁니다. 실체 철학. 요 주어가 실체예요. 실체. 그것 자체. 실체. 요거는 성질들. 뭐야? 속성. 그래서 실체 속성이 범주라 그래요.
사물을 분석할 때 그것 자체와 그것이 지닌 성질들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 자체는 아무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성질은 범주가 달라요. 속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체는 아무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동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드가 그런 거예요. 모나드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모나드가 자기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한다 그랬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해요. 내부의 뭡니까? 그 하나의 상으로 내 프로그램의 전개로서 내가 보고 있어 세상을 이렇게. 근데 그 보는 나는 그 보는 주체로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모나드의 주체가 있어요. 여기 모나드가. 그럼 변하는 것은 모나드의 경험. 이걸 지각이라 불러요. 지각만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바뀌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하는 주체인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자인 겁니다. 마치 여기서 저 친구처럼.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라이프니즈는 실체 속성의 범주를 모나드에 적용해서 이해한 겁니다. 모나드 자체와 실체로서 모나드 자체와 그것이 지닌 성질들, 곧 지각들로 구별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변화하지 않는 주체가 항상 밑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의 철학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생성의 철학이 아닌 거예요.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는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말이죠. 이건 그럼 생겨난 거 아니냐 이거는. 언젠가 생겨났고 또 언젠가 사라질 거야. 그죠? 이게 생성하고 소멸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집중한 게 화이트헤드의 생성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철학은 변화하지 않은 주체를 놓고 그것이 전개하는 성질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면 화이트헤드는 이 성질을 잠깐 접어놓고 변화하는 이 실체 자체를 다시 적극적 의미의 생성의 장에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성질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생겨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 그때그때. 이렇게 되면 아까 저 사례로 돌아가서 친구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자, 내가 한 3년 전에 학창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 와, 오늘 내가 만나서 이렇게 잠깐 담소를 나눈 친구는 같은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체 철학에서는 같은 친구예요. 변하지 않은 저 친구 있으니까 주어로서. 그죠? 근데 생성의 철학에 오면 그때 생성한 놈하고 오늘 생성한 놈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때는 그 친구였고 오늘은 이 친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때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같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같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때의 나를 오늘의 나는 계승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항상.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지 않겠지만 오늘의 나의 상당 부분을 계승, 상속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하고 상속받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같은 거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때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다. 저 친구도 마찬가지다. 왜?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현적 계기란 건 현적 존재란 건 경험의 방울로서 이미의 어떤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생성하고 존재한다 그랬죠. 어떤 다른 시간 동안 델타 T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생성하고 이어서 소멸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져요.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상세히 다룰 얘기이긴 하지만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실적 존재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성해서 자기 일을 완성하면 사라져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놈은 후속하는 생성하는 존재에게 개체로 주어져요. 그놈에게 여건이 돼요. 그럼 그놈은 그걸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하는 놈은 또 자기를 만들어요. 계승하면서. 그러니까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가 계승하면서 생성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를 계승하면서 생성해요. 그런데 그건 지금 내가 시간 간격을 이렇게 많이 준 거지요. 순간순간 나는 바로 직전의 나를 계승하면서 생성하고 그 다음 순간에 다른 나에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계보가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의 마치 거대한 시각에서 봐서 하나의 존재, 동일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건데 사실은 동일한 존재는 없어요. 매번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 존재와 모나드의 차이예요. 모나드는 시간 속에서 동일자가 있고 그 성질만 바뀐다 그랬죠. 현실적 존재를 말하는 이제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는 현실 존재가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유사한 것들을 계승하는 가운데 겉보기에는 동일한 것을 보일 뿐이에요. 사실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오리가 이렇게 물에 잔잔히 떠 있으면 참 평화롭다 말이죠. 전체에서 느긋하게 참 좋다. 세상을 관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죠. 발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겉보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동일자로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끊임없는 생성과 연속이나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그래서 동일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같지 않아요. 이게 생성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나드는 생성할 뿐이다. 다만 생성할 뿐이다. 적어도 유기 철학에서 모나드는. 그러니까 유기 철학에서 모나드라는 건 현실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는 오직 생성할 뿐이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각각의 모나드 피조물, 이건 현실적 계기를 말합니다. 현실적 존재, 그러니까 모나드적 피조물, 하나하나의 모나드적 피조물, 하나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결정적인 맛으로 세계를 느끼는 과정의 양태다. 그러니까 아까 세계의 다수를 자기화하는 일제로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합생이라는 게. 그렇죠? 통일시키는 과정. 바로 같은 말입니다. 세계를 느끼는 과정의 양태다. 그러니까 저 양태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일단 어떤 구조인지를 설명드리고 양태란 말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런 다자를 이렇게 보아서 통일시킨단 말이죠.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합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합생.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다자예요. 다수로서의 세계 말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확정적으로 결정적인 방식은 그런 뜻입니다. 세계를 느낀다는 건 이것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조금 가면 주제 가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느낀다라고 하는 말, 느낀다는 거는 여건 하나하나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느끼는 방식, 느끼는 과정의 양태를 써요. 느끼는 과정의 양태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쉽게 풀면 느끼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결정적 세계를 느끼는 과정들이다. 그런데 원래 양태라는 말은 모드라는 말인데 전통 실체 철학에서 실체는 본질적인 속성을 갖기도 하고 우연적인 속성을 갖기도 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죠. 생각하는 동물. 그렇죠? 생각한다는 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본질 속성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뭔가를 생각하죠. 항상. 어저께 만났던 친구를 생각하고 아침에 먹었던 커피 한 잔을 생각하고 내일 만날 어떤 친구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동물, 이성적 동물. 생각한다는 건 본질인데 들여다보면 그냥 그런 생각은 없고 특정한 생각들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들은 본질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반드시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었죠. 그렇죠?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어저께 먹은 커피를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나이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은 해야겠지만 반드시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는 우연적 성질이라고 그래요. 이 우연적 성질을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그러면 본질적인 속성을 속성이라고 그러고 본질적인 성질을 속성이라고 그러고 양태는 우연적인 본질적인 속성이 특화되어 나타난 하나하나 양상들, 표현들 말이죠. 그거를 양태 또는 양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생성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이것들이 특화돼서 나타난 거죠.
특화돼서 아까 이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있듯이 그죠? 이걸 아까 내가 우연적 속성으로서 양태라 그랬죠. 사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저런 사유, 이러저런 생각들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뭐다 지금? 뭐다? 현실적 존재다. 그래서 과정의 양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해는 됐어요? 좀 말이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쉽게 읽을 수 없도록 됐을 뿐이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라 그러나 뭐 학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말이 꼬여 있어서 우리가 이해 잘 하기 어려울 뿐이지.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잡한 단위 느낌 속에 세기를 수용하는 과정의 형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다수를 단위 느낌 속에 통일시키는 느낌 속에 수용하는 이런 과정의 양태다. 과정의 방식 이해하세요. 과정 가운데 특수한 사례.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그 전체를 하나의 과정이라 부른다면 그 과정 중에 한 사례. 그게 과정의 양태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는 저기서 느낌의 단위가 현실격이다. 저 과정의 양태면 그러한 느낌의 단위가 유니트. 통일성을 가진 존재. 아까 개체적 동일성. 개체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말과 또는 개체적 통일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경험의 단위 또는 경험의 방울 딱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위가 바로 현실적 존재를 말한다 또는 현실적 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적 과정에서 파생되는 궁극적인 피조물이다. 이 말은 마지막 문장 그것은 창조적 과정에서 파생되는 궁극적 피조물이다. 야, 이건 좀 오해를 낳기 쉬워요. 마치 만들어지는 창조적 과정이 따로 있고 그놈이 궁극적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보이죠? 저 문장 구조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했지만 창조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구현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은 바로 궁극적 피조물 자체, 요것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요것들이 먼저 있고 우리는 추상에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과정이 있고 나서 하나하나의 현실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은 하나하나의 계기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퉁쳐서 묶어서 창조적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적 과정이 따로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계기들 하나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계기들이 자기를 만들고 있고 그걸 우리는 묶어서 창조적 과정이다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 문장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오해 소지를 털어버리세요. 표현이 조금 과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다음 우리가 봤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던 문단의 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가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만 있을 뿐이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 불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생성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끊임없이 생성의 연속. 이 순간, 다음 순간, 다음 순간 아무리 찰나여도 그러니까 생성된 그런 과거지만 과거는 생성을 위해서 동원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의 연속이다. 물론 미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기름이 타서 뭐 연기가 됐다든지 재가 됐다든지 하면은 완전 판이하게 순간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거는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결합체. 결합체. 거시적인 존재들 말이죠. 결합체 분산. 흔히 감각적으로 구별하는 이런 뭐 탁자, 칠판 또는 뭐 나의 몸, 나의 신체, 뭐 이런 전체, 인간 전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현실적 계기라 부르지 않아요. 이것들을 구성하는 아주 그냥 미시적인 존재들입니다. 대단히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것들을 현실적 계기라 불러요. 우리는 그것들이 무수히 모여서 빚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에 불과해요. 모임, 집단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흩어지면 흔히 말해서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버리면 제 기능을 못하면 통일된 기능을 못하면 이거 뭐 통일된 기능을 하는 한 이제 하나의 사회이고 거대한 어떤 결합체이지만 그래서 인간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뭐 그밖에 다른 어떤 식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무기물이 어떤 거대한 동물 어떤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성을 계승하기를 거부하고 아까 이어받는다 그랬죠. 이어받기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돼 버리면 변질해 버리는 결정을 한다면 그걸 구성하는 존재들이 그 주변의 어떤 여건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 존재 결합체는 와해되죠. 부서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생물학의 경우는 생물학적 죽음이라 표현하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붕괴라 표현하고 아까 뭐 가구가 뭐 불타 가구의 뭐 소시라 부르고 화재를 거치면서 우리 부르죠. 그거는 현실적 계기의 그 하나하나의 계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결합체 또는 사회라고 하는 거시적인 존재. 요컨대 현실적 계기들의 집합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제 불교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불교의 시간관하고 와이트의 시간관은 달라요. 와이트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일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서양의 시간관이에요. 불교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연이지 않아요. 현재만 있어요. 현재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현재 중심으로. 그래서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과 와이트의 세계관은 좀 달라요. 그런 점에서. 다만 그렇게 이제 현재만 있는데 현재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인과적 그 연기설이 말하는 인과적 어떤 사건,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해요. 시간은 인과적 고리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현재만 있다면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것의 이제 핵심은 그 거대한 어떤 사물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서의 급격한 변화, 이거는 현실적 계기들이 겪는 그 생성 소멸의 과정이 아니다. 그건 그것들의 결합체가 겪는 변화의 한 사례들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다자를 수용하는 과정, 왜 그 다자를 수용하느냐 어떤 느낌으로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심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존재론적인 그런 것을 설명을 할 적에 이런 개념들을 동원해서 써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당연히 발생할 수는 있죠. 소박하게 보자면 왜 인간의 심리 상태를 기술하는 용어를 갖다가 존재를 기술하는 데 쓰느냐 막바로 오해를 쓰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느낌이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독특한 뉘앙스. 느낌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란 말이. 그러면 예컨대 파악이란 말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뭔가를 파악한다, 뭔가를 느낀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파악한다 그러면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주 냉철하던 파악, 그죠? 느낌 그러면 상당히 주관적인 뭔가 개입있는 것 같죠? 객관적인 뭔가 어떤 혐오, 어떤 사랑스러움, 어떤 즐거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뭔가. 바로 그걸 노리고 있어요. 와이트헤드는 느낌이라는 말을 쓰면서 존재가 그 자체로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모든 존재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내부에서.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그렇게 냉철한 경험이 그렇게 없다. 그건 의식적으로 아주 노력해도 벗어날까 말까 하는 아주 희귀한 사례고 대개 인간의 경험은 이런 가치론적 감성이 항상 젖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편견에 휩쓸리는 판단을 하는 거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냉철할 수 없어요. 거의 모든 인간의 파악은 이미 거기에 자기중심적 가치가 개입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느낌이라는 말을 찾아낸 거예요. 뒤에 가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방금 그 모나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모나드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태극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태극과 모나드를 조금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양에서 태극은 그 일자네요. 그야말로 하나 아니에요. 그죠? 모나드는 다자예요. 다자 중에 하나예요. 모나드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나드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 굳이 이제 그 기계론적 표현을 쓰자면 무수히 많은 모나드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신과 신체로 구현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앞서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태극과 유사한 능력이 있어요. 태극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양면성 이전의 어떤 존재, 근원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그건 태극은 그래서 이 존재의 근원적인 근거로서 하나이고 세계의 어떤 그 뿌리로서 말이죠. 그런데 모나드는 무수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태극은 너무 나갔어요. 정신과 신체의 대비 이전의 존재라는 점에서는 뭐 유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충성적 어떤 특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모나드는 이 세계를 구성한 다수의 사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모나드 가운데 하나, 무수히 많은 다수 가운데 하나. 태극은 이 전체 다수를 아우르고 있는 일자 그런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 지위가 많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모나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저 친구 요즘 많이 변했다라는 것에 대해 대입해서 봤을 때 저 친구가 주어고 그 저 친구가 바뀌지 않는 것이라면 이 문장에서 저 친구라는 주어가 모나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유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라이프즈가 그런 표현을 써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 시저를 예로 들어요. 실제로 그 모나돌로지라고 하는 그의 저술에서 모나돌로지의 그 기록에 하면 시저는 원래 프로그래밍 되기를 특정 시점에 루비콘 강을 건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 어떤 조건에 따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루비콘 강을 건너서 저쪽 이집트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인간 하나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그 인간은 시저라는 인간은 다수의 모나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마치 다수의 원자들로 구성되듯이 다수의 모나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배적인 모나드라는 게 있어요. 도미넌트 모나드, 우리의 의식 중추를 구성하는 모나드. 그놈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어떤 결합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각력이 뛰어난 말이죠. 세상의 정보를 가장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배력을 갖춘 아주 밝은 빛나는 그런 모나드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의식계의 어떤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나드예요. 그걸 이제 지배적인 모나드, 도미넌트다. 그래서 그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한다는 그놈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행위라든지 어떤 그 뭐 인식의 내용이 있죠. 그걸 따라 다른 것들은 그걸 보조하도록 이렇게 또 프로그램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나드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저 친구가 하나의 모나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친구에서 가장 그 친구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모나드가 거기 있단 말이죠. 가장 그 친구의 손톱에 들어있는 모나드도 있어요. 이놈은 이 친구 전체를 잘 설명하지 못해요. 그 친구의 행동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신체 상태를 표현하긴 하지만 그 친구 전체의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의식 중추에 있는 건 중요하게 나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친구라고 하는 어떤 존재 전체의 특징을 가장 지배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지배적인 모나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단 하나의 모나드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로 할 때 그걸 가장 잘 대변하는 모나드가 그 안에 있다. 그걸 우리는 지배적인 모나드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교수님,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기회의 바다에서 만물이 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현실적 존재는 어디에서 생성되어서 또 어디로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생성하고 어디서 소멸하냐? 이 얘기는 아주 다양한 그 개념적 장치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충분히 답하기는 좀 어렵고 아주 간략하게 미리 운만 띄운다는 어떤 생각에서 간략하게 답한다면 현적 존재는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생성하고 소멸할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럼 무엇을 소재로? 과거의 세계를 소재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한다는 건 뭔가 생성 활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자기를 구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그럼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건 객체가 돼요. 객체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더 이상 주체가 아니고 객체다. 그건 바로 새로이 생성할 주체에게 객체로서 주어진다. 객체가 된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주체적 활동하지 못하고 새롭게 생겨난 주체에게 객체가 돼서 거기에 아까 종속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자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생성한 일자는 다자 가운데 하나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성하죠. 그러면 다섯 가운데 이자가 된다. 새로 생성한 놈한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름 또 끝내면 다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자에게 또 주어져요. 똑같이. 끊임없이 과거수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일자의 여건, 객체가 된단 말이죠. 이런 구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건 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사라진다. 어디로 가느냐? 가능 세계로 간다. 과거 세계, 어제의 세계. 그건 현실 세계 없어요. 그죠? 어제의 세계, 그렇죠? 그러나 어제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제 마신 커피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제 만난 친구와 나눈 대화가 나의 생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어요. 나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사라져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처럼 과거는 현실 세계에서 사라지지만 나에게 영향을 줘요. 가능틀어서 가능한 과거의 실제로서. 그래서 실제적 가능틀이라고 불러요. 실제한다.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실제란 말은 힘을 갖는다는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진 걸 실제라 부른다. 이 가능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현실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가능태를 실제적 가능태라고 불러요. 현실태와 대비시켜서. 그래서 소멸한다는 것은 현실태의 길을 그치고 실체적 가능태로 귀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이지 무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객체로서 불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킬게요. 그럼 텍스트로 갑시다. 자, 현실적 존재 하나하나는 그 여건에서 생겨나는 경험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현적 하나하나 현적 존재는 그 여건, 그 객체, 세계 속엔 다수의 사물들로부터 생겨나는 경험의 행위, 느낌의 행위, 수용하는 행위, 통일시키는 행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간주된다. 저걸 뭐라 부른다? 뭉뚱그려서 합생이라 부른다. 그렇죠? 뭐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다음 문장을 가봅시다. 다른 현실적 계기들의 객체화는 어떤 현실적 계기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주어진 여건을 형성한다. 야,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요. 객체화라는 표현이 조금 낯선 표현이 등장했어요. 일상 표현에서는 안 쓰죠. 객체화. 근데 아마 말을 잘 보면 제가 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는 감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워봅시다. 객체가 된다, 객체로 변화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뭐 크게 어려운 표현 아니죠? 예. 객체화. 그래서 이걸 영어로 objectification. 오브젝트 대상이죠. 객체가 됨 뜻입니다. 객체 objectification. 객체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놈이 이제 생겨나는 현실 계기예요. 문제의 현실 계기입니다. 이것도 주어진다 그랬죠. 느낀다 그랬죠. 수용한다 그랬죠. 요 과정을 객체화라 부릅니다. 객체화는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이놈이 이것에 주어짐. 이놈이 객체화 되는 거예요. 이놈이 이걸 받아들임, 수용함, 느낌. 이놈이 이걸 객체화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이해해서 상관없어요. 객체화라는 것은 주체가 어떤 특정한 여건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 활동. 그때 그 객체가 겪는 변화. 그거를 객체화라 한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 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현실적 계기들을 객체로 삼아서 나를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 현실 계기는 그 작용 범위 내의 현실 세계를 포함하는 경험의 약동이다. 경험의 약동이라는 건 스트로프한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빨딱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기 심장이 박동처럼 빨딱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했던 경험의 방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거는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거야.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야. 경험의 방울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이었다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스트로프니까 이게 팔딱 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동적인 거죠. 그 표현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표현을 이해하세요. 경험의 방울의 다른 표현이단 말이죠. 살아있는 어떤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약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작용 범위 내의 현실 세계. 이때 작용 범위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다자로서의 우주 전체를 내 것으로 포함한다 그런 뜻이죠.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의 현실 세계로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내가 포함 못해요. 그러니까 한 50광년 떨어진 데에서 별이 생겨났어요. 근데 5년밖에 안 됐어. 그거는 나의 세계 속에 포함되지 않아요. 나의 영향을 못 미쳐. 그러니까 100광년, 500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50광년이라나 내가 50광년 떨어져 있으면 50년 후에 비로소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50년 지나기 전까지는 그거는 나의 경험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나의 작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계 내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그걸 나의 것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 속에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는 느낀다. 모든 것을 나는 수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 놓인 모든 것은 그 뜻입니다. 그것은 다수의 여건들을 하나의 개체적 만족, 그 통일 속에 흡수하기 위해 그 여건들을 느끼는 과정이다. 흡수하기 위해서 느낀다. 통일 속에 흡수하기 위해서 느낀다. 이건 아까 설명한 얘기예요. 그죠? 다만 개체적 만족, 이거 처음 등장했어요. 개체적 만족, 요거 일자를 완성하는 것. 통일된 일자를 무엇에 의해서? 합생에 의해서. 합생을 거쳐서 통일자를 확정짓는 것 또는 이 일자를 만드는 작업을 끝내는 것. 이걸 만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도 딱 심리적인 표현 아닌가? 마치 느낀다는 말, 그렇죠? 이 일자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처음에 없잖아. 처음에 뭘로 태동하느냐? 하나의 목적으로 태동해요. 목적으로. 뭔가 달성해야 할 목적. 그게 준거가 돼요. 그 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합생하는 존재는 다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의 나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나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가능한 나라고 합시다. 장차 만들어질 나.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의 목적인으로, 목적 원리로. 이때 그 목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달성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던 나의 모습을 내가 달성했다. 현실적으로 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럽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족하면 이제 뭐라는 뜻이죠? 합생은 어떻게 한다? 종결된다. 그렇죠? 이렇게 일자가 달성되면 뭘 끝낸다? 생성을 끝낸다. 합생을 끝낸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이제 뭐가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현실태가 아니다.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그건 곧 실제적 가능성으로 넘어간다. 과거의 것이 된다. 현지에서 빗겨나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계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던지고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자료를 자기화하고 그래서 결국 끝내는 그 목적을 소망했던 바를 이루고 그래서 소멸하고 다시 말하면 현실태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가능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후속하는 생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데이터가 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건이라는 것은 객체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데이터란 말은 원래 자료란 말인데 그렇죠? 근데 이건 여기서는 주어지는 것들 그런 표현입니다. The given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거를 이 화이트의 표현을 쓰면 객체입니다. 객체 여건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끝냈는데 임 박사님 예, 그러면은 독자들을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생성을 했죠. 생성해서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은 여건은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있어야 될 거고 사랑이라는 것도 동원될 거고 뭐 잠자리도 동원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여건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모여서 결국 나라고 하는 순간적인 어떤 존재가 탄생과 더불어 물론 유전 정보의 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끊임없이 나는 죽으면서 생성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아까 그 복합체 해체를 과정을 거쳐서 그 생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 문규석이라는 이름에 그것이 또 다음에게 끊임없이 여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는 엄정한 도덕주의적 어떤 요구가 있어요. 나의 지금의 한 행위는 어떤 행위건 이후의 생성 전체에 영향을 준다. 조심하라 말이죠. 대단히 중요하다 말이죠. 이건 아마 그 니체의 영혼 회귀에 등장하는 어떤 그 속설의 해석. 내 지금의 행위가 영원히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이죠. 그러면 조심해야지, 그죠? 한 번 하고 지나가 말 것 같으면 내가 약간 뭐 방심이 되겠지만 이게 앞으로 영원히 기순다 그러면 상당히 중차대한 선택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지금 생성한다는 건 지금의 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생겨날 모든 존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자기 현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새로 생성한 놈은. 그러니까 나 이후에 생성한 모든 존재는 내가 거기 포함됩니다. 내가 한 지금의 행동, 지금의 언사가 다 포함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점에서 아주 엄격한 어떤 윤리적 요구를 막연히 담고 있어요. 최소한 적어도 화이트헤드가 윤리학을 따라 구성하지 않았지만 이런 점에서 화이트헤드 속에는 그 체계 속에는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 감식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그 자체로 소멸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이건 또 다시 희화화된 표현으로 왜 그런 화이트가 이런 식의 구상을 했을까? 상당히 그 엄격한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인과 고리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또 다른 비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그 화이트헤드의 작은 아들이 1차 대전에 영국의 비행사로 참전했다가 전사를 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막내가 전쟁에 공군으로 참여했다가 추락해가지고 전사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버트란드 라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화이트헤드 향해서 저 양반이 항상 똘똘한 양반이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 이상한 정신 상태 속에서 선처의 과정과 실제다. 잘 이해 잘 못하겠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역시 비사로 전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그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된 곳으로 보내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이런 구상에 아까 말했죠. 객체적 불멸성이라고 하는 구상에 생겨난 것은 주체로서는 사라지지만 객체로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그 흔적을 남긴다. 라는 표현까지 넣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조금 상상의 결과를 수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거다. 미래 전체를 향해서 의미를 갖는 거다. 근데 이건 사실 뭐 그런 식의 특수한 개인적 경험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꼭 씹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주제에 이어지는 얘기가 역시 이제 그 실제 이 느낌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 또 이게 넘어가서 파악 관련된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생 내부로 들어가서 그 디테일한 어떤 구조를 건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론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건 한참 뒤에 가야 나와요. 지금은 아주 개괄적으로 아웃라인만 조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큼만 차차 이게 좀 채워져 가면서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따라오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그런 얘기구나라고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거기까지는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고 참석하시면 그만한 소득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시간에 강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